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벌써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는 언제쯤 이 키맞추기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해소 국면에 있긴 한데요. 먼저 환율 문제 상당히 크죠.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G20이라는 이 글씨가 주는 이 중량감은 상당히 큰데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조금 유명무실한 감이 없지 않죠. 이번에도 역시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이 오고 갔습니다. 제목에는 경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경종을 듣고서 깜짝 놀라거나 반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지난 G7에서 나온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인터레스트 레이트과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명확히 다른 것이라는 논리를 재강조했습니다. 즉 인터레스트 레이트, 우리말로 금리는 각국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적정금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그 나라 중앙은행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 즉 환율은 금리와는 전혀 다르다. 표현이 비슷해서 그렇지 개념이 다른 것이다. 즉 어떤 나라든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목표로 설정해 놓고 정해놓는 이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얘기만 또 반복이 됐습니다.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진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이걸 몰라서 이렇게 강의를 했겠습니까? 이건 마치 대학교 1학년 경제학 원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1번 금리, 2번 지급준비율, 3번 BIS 비율, 4번 환율 이런 수준인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이 숨어 있었을까? 또 다른 외신을 찾아봤습니다. 뉴욕타임즈 보시죠. 모스크바 현지에서 버냉키 연주리장의 발언들을 토대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정부나 금융계의 스탠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본 정부의 지난 몇 달간의 인위적인 엔화 평가 절하 시도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제 상식에서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1985년 우리가 88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바빴을 때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때 항상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으로 내세우던 미국이 정말 비신자유주의적으로 회담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는 앞에 있던 냅킨에다가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이만큼 이렇게 고정환율제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 하고 회의를 급하게 끝내버렸다는 일화가 있죠.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큰 단골 손님이 결제 수수료 좀 깎아달라는데 이걸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받아들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미국이 달러엔 환율을 손대는 바람에 일본은 그 후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런 원죄에 대한 사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G20이라는 게 유럽, 북미 이런 서방 선진국들인데 플라자 합의 때 단체로 편먹고 일본을 이 코너에 몰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G20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강하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무기한 양적 완화라는 이 표현은 오픈엔디드. 미국이 먼저 꺼낸 것이죠.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재정적자 때문에 한동안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국이 중국인데 이 중국은 국채 보유량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제2 채권국인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이 대조적인 움직임이라서 아마도 올 하반기쯤이면 일본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올라설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배경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북한의 추가 핵실험 얘기가 주말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함께 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소에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온건한 대북 기조를 나타내면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북한이 주말에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핵실험 한 번, 두 번 정도 연내 더 할 수 있다라고 또 한 번 언어 도단격의 표현을 전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입장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화통신에서는 제목에 보시는 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는 지난 육자회담 이런 것도 있었고 관련 국가가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화통신의 다른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은 이게 이란이나 다른 핵 보유 국가들에 대해서 이상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스탠스를 드러내면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뭐 원래 미국하고 북한이야말로 뭐 예전부터 북한에서는 뭐 미제의 각을 뜨자 이런 무시무시한 표어도 있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거의 테러 집단으로 보는 악의 축 발언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된 중국의 전략은 바로 물타기가 선택됐습니다. 중국이 물타기의 가장 효과적인 논리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양비론인데요. 쉽게 말해서 양쪽 다 틀렸다는 거죠. 사실상 이럴 경우 득을 보는 것은 먼저 원인 제공을 한 데다가 과실도 더 큰 북한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런 물타기의 효과가 아주 쏠쏠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언론을 보시죠. 컬럼 개념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두 나라는 결코 결별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형제애가 있는 나라라고 확언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북한은 리틀 브라더, 그리고 중국은 빅 브라더. 그러니까 큰형 작은형의 형제 관계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저런 도발 행위와 중국에 대한 반항이 남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형제애를 바탕에 둔 일종의 땡깡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중국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핵실험을 하고 지금 저러는 것은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맞긴 맞다. 북한은 현재 약 70%의 식량과 70~80%의 에너지, 연료 등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데다가 중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버릴 생각이 없는 만큼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 내지는 연골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이런 최적의 관계다. 이런 뭐 생각보다 뭐 간단 명료한 이유가 나와 있죠. 어쨌든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추후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환율과 대북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고비는 넘긴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